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의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무려 1613년부터 1917년까지 3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러시아를 지배했던 그 거대한 로마노프 왕조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300년이면 진짜 엄청난 역사죠. 중세에 엄청 낙후되어 있던 국가가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탈바꿈하는 그 과정 전체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 300년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딱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예카테리나 2세, 캐서린 더 그레이트라고도 하죠. 이 인물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수많은 학술 논문이랑 역사 다큐멘터리들이 공통으로 주목하는 아주 기묘한 지점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미션도 아주 명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이 예카테리나 2세를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관점에서 해부해보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그녀가 대외적으로 그토록 열심히 홍보했던 그 계몽 전제 군주로서의 빛나는 업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아주 잔혹하고 현실적인 통치자로서의 위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날 뉴스에서 보시는 수많은 리더들 있잖아요. 그들이 대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랑 내부의 실제 성과를 어떻게 철저하게 분리해서 통제하는지 그 아주 정교한 마스터 클래스를 보는 것 같으실 겁니다. 아, 이미지 메이킹의 원조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역사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녀의 출신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원래 러시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원래 이름이 조피였죠. 아주 작은 독일 공국 출신의 공주였습니다. 표트르 3세랑 정략 결혼을 해서 러시아라는 거대한 낯선 땅에 오게 된 건데요. 근데 제가 이 논문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는 그녀가 어디 출신이냐 그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권력의 역학관계, 그걸 보셔야 합니다. 일단 러시아 황실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인 표트르 3세를 쿠데타로 몰아내버립니다. 와, 남편을 몰아내다니 진짜 대담하네요. 게다가 남편이 얼마 안 가서 암살당했잖아요. 자료들을 보면 배후가 누구였을지 뻔히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짐작하기 전혀 어렵지 않죠. 결국 남편을 죽이고 스스로 황좌에 앉은 이방인 여제, 이게 그녀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당성이라고는 진짜 1도 없는 상태였던 거네요. 반대파 귀족들 입장에서는 저 여자 명분도 없는데 당장 끌어내리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극단적인 생존 위협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력이나 핏줄로는 도저히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통치 스타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녀에게는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해줄 아주 강력하고 세련된 이데올로기적 방패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그 당시 서유럽 지식인 사회를 완전히 휩쓸고 있던 최신 트렌드, 바로 계몽주의였던 거죠. 와, 계몽주의. 그 몽테스큐의 볼테르 이런 철학자들 나오는 그거잖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즉위 초반에는 진짜로 진심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취적들이 꽤 구체적이에요. 사실 논문들을 보면 꽤 놀라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입법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른바 낙하, 즉 훈령을 반포한 일이죠. 네, 그 나카주라는 문서 보니까 진짜 놀랐어요. 몽테스큐에 의해 법의 정신이나 베카리아 사상 같은 걸 거의 막 100개 오다시피 해서 러시아의 새로운 법전 지침서를 직접 썼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문서 내용이 진짜 파격적이거든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고문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군주의 권력은 오직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황제가 직접 자기 권력은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썼다고요? 대박이네요. 게다가 그녀는 이 훈령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 다양한 언어로 싹 다 번역해서 유럽 전역에 뿌렸어요. 자유사설 출판도 허용하고 고아원이나 학교 같은 새로운 교육, 복지 기관들도 막 설립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약간 현대 비즈니스로 비유하면 딱 이거다 싶더라고요. 완전 실적 부진에 낡은 관행에 찌든 어떤 대기업에 외부 출신 CEO가 딱 영입된 거예요. 오, 적절한 비유네요. 사내에 자기 라인이나 기반이 전혀 없는 CEO 말이죠. 그렇죠.
기반이 없으니까 취임하자마자 막 밖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실리콘밸리식의 수평적 소통 문화를 도입하겠다. 오픈 컬처, ESG 경영을 전면화하겠다. 이러면서 엄청 세련된 사내 규정집을 외부 언론에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나 주가는 순식간에 폭등할 수밖에 없겠네요. 투자자들은 환호할 거고요. 맞아요. 일단 겉보기에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그 CEO 비유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CEO는 그냥 규정집만 내고 끝낸 게 아니거든요. 당대 최고의 인플루언서들을 직접 돈으로 포섭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면 그 당시 유럽 최고의 철학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볼테르나나 디드로 같은 계몽기 철학자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았죠. 디드로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녀가 디드로의 장서를 통째로 비싼 값에 사줍니다. 와, 책을 다 사줬다고요? 플렉스 장난 아니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책을 사놓고는 그 책들을 파리에 그대로 두고 디드로를 다시 그 도서관장으로 임명해서 매달 월급까지 줬어요. 와, 진짜 미쳤네요.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구세주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상적인 사상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해주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돈도 엄청나게 많은 권력자라니. 그렇죠.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녀를 철인군주다, 북방의 세미라미스다 하면서 엄청나게 떠받들었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 세탁. 그러니까 완벽한 브랜딩의 승리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예카테리나 대제 진짜 대단하다 하실 텐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네, 방금 하신 말씀에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두 번째 관점이 딱 숨어 있습니다. 아주 잔혹한 현실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했는데 속은 어땠냐 이거죠. 유럽 최고의 철학자들과 이성과 인권을 우아하게 논하던 바로 그 순간에 정작 러시아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농민들, 그러니까 농노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게요, 제가 학술 자료대 보면서 제일 벙쪘던, 제일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계몽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 평등, 천부인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예카테리나 시대의 러시아의 농노제는 폐지되거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역주행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강화되었다는 논문 분석이 완전 지배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녀의 통치를 아주 차가운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유사계몽주의. 영어로는 슈도 엔라이트먼트라고 하죠. 유사계몽주의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네요. 껍데기만 빌렸다는 거잖아요. 네, 속은 철저한 위선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18세기 서유럽에서는 중세의 잔재인 농노제가 이미 막 쇠퇴하고 사라져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다고요? 네, 예카테리나 시대에는 사람의 몸뚱이가 그 자체로 화폐이자 부의 척도였습니다. 영주들은 농노를 그냥 가축처럼 사고 팔았어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가축처럼요. 심지어 도박빚 대신 사람을 넘기기도 했고요. 가족들을 생이별시켜서 다른 영지로 각각 팔아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까 그 나카즈 훈령에서는 분명히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공훈도 폐지해야 한다고 직접 썼다면서요. 썼죠. 번역해서 유럽에 막 뿌렸죠. 그럼 농노들에게는 그 법이나 평등이 전혀 적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네, 전혀 단 1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카테리나는 지주 귀족들이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농노들을 시베리아로 유배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딱 명문화해줬습니다. 재판도 안 거치고요. 미쳤네요. 그럼 농노들이 억울하면 국가에 신고도 못합니까? 못합니다. 농노가 지주의 가혹 행위에 대해서 국가나 황제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발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어기면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는 측면까지 직접 내렸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한 손으로는 볼테르한테 자유와 이성을 논하는 편지를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수천만 명의 백성을 영구적인 노예 상태로 묶어두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계몽주의의 이상과 러시아의 현실이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가장 뼈아픈 모순입니다. 대외적인 영토 확장 정책이나 외교도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평화와 이성을 논하는 군주라기엔 너무 탐욕스럽더라고요. 사실 영토 확장 면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긴 했죠. 오스만 제국이랑 전쟁 벌여서 흑해연안 다 장악하고 또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랑 결탁해서 이웃나라인 폴란드를 무려 3차례나 갈기갈기 찢어버렸잖아요.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던데 이거 완전 전형적인 제국주의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밖으로는 약소국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영토를 넓히면서 안으로는 농민의 고열을 한계까지 쥐어짜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군요. 파리의 지식인들은 그 편지만 보고 감동해서 타임지 표지 모델처럼 그녀를 찬양했던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예카테리나 대제의 입장에 딱 서서 반론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죠. 오, 어떤 반론인가요? 들어보죠. 그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편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한 지지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이방인 여자 황제였단 말이죠. 네, 정당성이 전혀 없었죠. 만약에 그녀가 진짜 뼛속까지 순수한 이상주의자라서 막 농노제를 진짜로 폐지하고 귀족들의 특권이랑 기득권을 확 다 뺏으려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아마 그날 밤으로 귀족들이 뭉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녀를 암살했을 겁니다. 남편 표트르 3세처럼요. 네, 거의 100% 확률로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위선이라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황자를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이 분열될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귀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극도의 현실 정치, 레알 폴리틱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논문들도 그 부분을 꽤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생존 본능 아니었을까요? 저 역시 그녀가 멍청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탁월한 현실 정치인이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무조건 귀족들 편을 들어야만 자기가 사니까요. 귀족들에게 농노라는 아주 거대한 당근을 던져주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시대 그녀만의 유일한 생존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전문가님 표정을 보니까 뒤에 반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가 어쩔 수 없이 귀족과 타협해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말이죠. 역설적으로 그녀가 내세운 계몽주의가 얼마나 기만적인 프로파간다였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아, 생존을 위한 타협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계몽주의의 본질과는 멀어졌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녀에게 국가의 진정한 진보나 백성의 인권은 애초에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을 예쁘게 덮기 위한 포장지이자 철저한 생존 도구였을 뿐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백성을 책임지는 리더가 아니라 권력 유지라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에 둔 이기적인 위정자였다. 이 본질은 반하지 않는 거군요. 네. 와, 진행자님이 아주 뼈를 때리는 요약을 해주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그녀의 빛나는 치세 동안 러시아의 영토는 역사상 가장 넓어졌고 겨울 궁전의 귀족들은 막 파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치와 예술을 누렸지만 그 화려한 궁전 지하에서는 수천만 농민들의 피와 분노가 막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쌓여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인과관계에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름 돋는 지점이요? 어떤 건가요? 예카테리나가 만들어 놓은 이 기형적인 통치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층의 특권 유지가 피지배층의 철저한 착취에 완벽하게 의존하는 시스템 말이죠. 이게 당장 그녀의 시대에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폭탄이 안 터졌군요. 네. 하지만 이것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누적되면서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서 황제 스스로도 도저히 깰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덫이 되어버립니다. 와, 후손들에게 덫을 남겨준 셈이네요. 바로 이것이 결국 300년 역사의 로마노프 왕조 전체를 아주 참혹한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 원인이 되죠. 아, 진짜 역사의 업보네요. 그 파국의 순간을 보려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 시대로 넘어가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니콜라의 2세 시대를 보면 그 덫이 어떻게 작동해서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그때면 시대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서유럽은 산업혁명이 끝났고 막 시민의식이 깨어나고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있는데 러시아 황실은 여전히 예카테리나 시대가 만들어둔 그 절대 권력의 환상 속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니콜라이 2세라는 인물 자체를 들여다보면요. 그는 막 피해 굶주린 잔혹한 폭군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는 마지막 황제라서 엄청 폭정을 저질렀을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고 성품도 아주 유약한 편이었습니다. 즉위 초기에 나는 통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황제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울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와, 황제가 하기 싫다고 울었다고요. 좀 짠하긴 하네요. 게다가 당시 대다수 러시아 민중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아주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자상한 아버지, 리틀 파더라고 부르면서 거의 종교에 가깝게 숭배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죠. 아, 황제 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간에 나쁜 귀족들이 문제다. 뭐 이런 믿음이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숭배라는 이름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는지 그 결정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아, 저 알 것 같아요. 역사책에서 본 적 있어요. 1905년에 일어난 피해 일요일, 블러디 선데이 사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당시 러시아 민중은 무능한 체제와 계속된 전쟁 여파로 문자 그대로 막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쓰러지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한 수십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광장 황궁 앞으로 모여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폭동이 아니면 뭐였나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황제 부부의 초상화가 들려 있었고요. 입으로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적인 행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이신 황제 폐하께서 우리의 이 진짜 고통을 아신다면 탐관오리들을 확 물리치고 우리에게 빵을 내려주실 것이다. 딱 이 믿음 하나로 평화 행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황제의 군대는 그 평화로운 백성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해버렸습니다. 총격과 피바람이 불었죠. 와, 밀었던 자상한 아버지한테 총을 맞은 거네요. 진짜 충격이 컸겠어요. 네, 여기서 깨진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로마노프 왕조를 든든하게 지탱해온 그 신성 불가침의 신화가 총탄에 맞아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네요. 백성들을 보살피는 자상한 아버지라는 환상이 깨지는 그 순간 종교적인 숭배는 가장 차갑고 맹렬한 분노로 돌변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황제는 더 이상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우리를 학살하는 억압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밖에서는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거기에 막 1차 세계대전의 수렁위까지 빠지면서 제국이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부 상황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왕조의 권위가 내부에서부터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버렸는지를 상징하는 아주 귀괴한 인물이 제국 중심에 딱 등장하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바로 요승 라스푸틴입니다. 네, 떠돌이 요승 라스푸틴. 사실 이 사람의 등장은 그냥 막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역시 제국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중요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핵심 사건이거든요. 황태자 알렉세이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피가 안 멈추는 병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이 기도로 그 출혈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보인 후부터 알렉산드라 황비의 완전 맹목적인 신임을 얻었다는 사실은 워낙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아픈 아들 고쳐준 사람을 신임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가 국정에까지 막 개입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완전 막장이더라고요. 네, 황제가 전쟁터로 나가서 궁을 비운 사이에 황비는 오직 라스푸틴의 조언에만 의지해서 제국의 아주 핵심 장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갈아치웠습니다. 아니, 글도 제대로 모른다는 시베리아 촌뜨기 수도승이 대제국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귀족들이랑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뒷목 잡을 노릇이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앞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민중들 사이에서 황제의 신성함을 산산조각 냈다면 이 라스푸틴의 존재는 지배층 내부에서 차례 시스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 위아래로 그냥 다 박살이 나고 있었네요. 생각해보세요. 황대가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전능한 절대자라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한낱 떠돌이 요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은 제국의 뼈대를 이루던 이데올로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꼴이었죠. 게다가 황비가 라스푸틴한테 보낸 편지들 때문에 막 부적절한 치정소문, 스캔들까지 파다하게 커졌잖아요. 황실의 권해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조롱거리로 전락했겠네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귀족들이 우리가 이 더러워진 제국을 구하겠다면서 직접 라스푸틴 암살에 나서죠. 그 암살이라도 진짜 귀괴하던데요.
청산가리가 든 독케이크를 잔뜩 먹였는데도 안 죽고 총을 쏘고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고 결국 얼어붙은 강물에 빠뜨려 놔서야 겨우 죽일 수 있었다면서요. 네, 그 괴기스러운 일화는 그가 상징하는 제국의 고름과 썩은 부위가 얼마나 깊고 끈질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스푸틴 하나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이미 배는 침몰하고 있었잖아요. 예카테리나 시대부터 무려 100년 넘게 누적되어 온 그 시스템, 농민의 피를 쥐어짜서 소수의 특권을 유지하던 그 낡고 모순된 구조의 기초 자체가 이미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으니까요. 결국 1917년 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쳤을 때 로마노프 왕조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거군요. 네, 300년 대제국의 최후는 진짜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와 일가족 전체가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지하실로 끌려가서 볼셰비키 혁명군의 총탄에 참혹하게 살해당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죠. 와,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그토록 화려하게 빛났던 예카테리나의 겨울궁전이 빚어낸 그 거대한 모순이 결국 100여 년 뒤에 아주 차가운 지하실의 핏자국으로 참혹하게 막을 내린 셈이네요. 오늘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짚어본 내용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주의라는 아주 세련된 브랜딩과 대외 위교술로 제국의 스케일을 확장시킨 탁월한 현실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성과라는 게 결국 가장 취약한 기층민의 고통을 철저히 은폐하고 귀족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준 대가로 얻어낸 사상누각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선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당장 그녀의 생전에는 먹혀들었을지 몰라도 결국 후손들에게 파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서 피해 청구서를 내민 것이죠. 네, 오늘 이 방대한 300년 역사의 퍼즐을 함께 맞춰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흔히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권력의 속성이나 본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나 권력을 평가할 때 그들이 내세우는 아주 화려한 비전 선포식이나 세련된 언론 인터뷰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시간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오늘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CEO나 엄청난 거대 정치 권력을 바라볼 때 시청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타임지 표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인류의 진보를 외치는 리더들의 그 화려한 현대판 낙하즈, 홍보용 훈령에 감탄만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 화려한 쇼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밤낮 없이 착취당하고 있는 현대판 농노들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계신가요? 완벽하게 연출된 계몽의 환상,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읽어내는 통찰력.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자료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시야를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